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미국 프로야구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는 오타니 쇼헤이 선수. 야구 실력과 자기 관리부터 인성까지 뭐 하나 빠지는 점이 없는데요. 오타니 선수는 땅에 떨어진 쓰레기를 봤을 때 바로 주워서 자기 주머니에 넣는 걸로도 유명하죠. 경기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를 줍는 이유를 묻자 다른 사람이 버린 행운을 줍는 것이라고 답합니다. 쓰레기를 줍는다고 해서 정말로 복이 들어오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스스로 좋은 일을 하게끔 동기부여를 하는 건 물론이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도 좋은 기분을 얻고 쓰레기 줍는 일조차 긍정적인 경험으로 만들어서 뇌에서 도파민 같은 보상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하는 거죠. 이미 그것만으로도 매일 행운이 생기는 셈일 겁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은 10월 29일 화요일 오전 9시 6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화요일이니까 또 KBS 기자들과 원타기 기자들 K 함께 하셔야죠.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380원대 좀 조정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기준금리를 결정해야 하는 한국은행의 고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금리를 내리면 원화가 추가로 약세, 즉 원달러 환율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담겨 있는데요. 우리보다 앞서 또 미국은 어떤 금리 결정을 하게 될지 환율과 금리 그 역학관계까지 같이 한번 따져보시죠. 또 서울과 경기, 인천, 대전, 부산 이런 5개의 지자체가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 제안서를 냈습니다. 합치면 그 길이가 119km라고 하는데요. 물론 수도권이 대부분이고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사업 기간만 해도 최소 20년이 걸릴 거라고 하는데 과연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 실현 가능한 계획일지 같이 한번 따져보실까요?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도 빠지지 않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가의 가방을 리폼, 그러니까 수선, 변형해서 판매한 경우에도 이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는데요. 사건의 내막은 이렇습니다. 한 리폼업자가, 그러니까 수선업자가 가방의 원단을 이용해서 특정 브랜드죠. 모양, 크기, 형태, 기능이 전혀 다른 가방과 지갑을 만들었는데 그 해당 브랜드에서 기업이 소송을 낸 겁니다. 이 리폼업자는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을 했는데 1심에 이어서 2심 법원도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고 하네요. 아무리 리폼을 했더라도 이 권리는 유지돼야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문자나 기호, 디자인 등 브랜드를 대표하는 권리, 이 세 글자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벌써 보내주시는 분들은 오답을 보내주셨군요. 일단 오답부터 불러드리는 게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104님 특허권 아니고요. 이미정님, 이동희님 저작권 아니고요. 6547님이 먼저 보내주셨네요. 6547님. 상품에 표시되어 있는 권리. 여기까지만 힌트를 드리는 걸로 다 드렸나?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KBS 콩, 유튜브도 열려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저작권이라는 오답이 정말 많이 들어오네요. 그렇죠? 저작권은 저작 활동, 어떤 작품을 만든 무형의 것에 붙는 거고요. 이거는 어떤 이제 브랜드에 관한 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힌트를 드리고 싶은데.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증시 상황부터 볼까요? 뉴욕 증시가 좋았습니다. 일단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 여기다 이제 중동 긴장 완화에 따라서 주요 지수가 일제히 오름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0.65%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가 0.26%, 대형 지수주 S&P 500 지수도 0.27% 강세였습니다.
일단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 확전 가능성이 좀 낮아졌습니다. 이러니까 국제 유가가 6%나 급락하면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났습니다. 서부 텍산 중진류는 배럴당 67달러대까지 떨어졌고요. 그리고 북해산 브렌트유도 71달러대입니다. 문제는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뛰고 있어요. 네. 글로벌 국채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4.28%까지 솟았습니다. 미국 경제가 좀 탄탄하다라는 이제 지표들 발표되고 있죠. 이러면 뭐 금리나 속도 조절은 불가피한데 여기다 이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니까 네. 이른바 이제 이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는 아마 이제 어닝 시즌의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나 빅테크 기업들 구글의 모회사부터 시작을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뭐 메타 플랫폼, 아마존, 애플 등이 실적을 발표하는데 실적 가이던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3분기 실적도 중요한데 4분기에 투자를 얼마나 할지 이익 전망이 어떻게 날지를 좀 봐야 되고 주요 경제 지표도 쏟아집니다. 미국의 3분기 GDP 속보치 네. 우리가 거의 뭐 쇼크 수준으로 나왔던 그 이제 속보치가 발표가 되고요. 또 연준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물가 지표 이 개인 소비 지출 PC 가격 지수가 공개가 돼서 뭐 금리나 속도 조절은 이제 기정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관련한 이 변동성과 그리고 기업들이 좀 실적이 어떻게 날지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고 어제는 이제 외국인들이 34거래일 만에 이제 삼성전자 순매수하면서 코스피 1% 넘게 올랐는데 지금 출발은 뭐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2600선 지금 지지 여부가 좀 불투명한데요. 11포인트 가량 하락한 상황이고 코스닥도 3포인트 정도 떨어져 있는데 개인만 사고 있고 외국인 기관 팔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57,7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삼성전자가 좀 크게 반등을 하기도 했었는데 외국인도 순매수를 하고 오늘은 삼성전자 조금 다시 떨어지고 있네요. 코스피는 누가 2,600에다가 고무줄로 묶어놓은 것 같아요. 올라가도 다시 되더라고요. 떨어져도 다시 2,600. 더본코리아 있죠. 이게 사실 더본코리아라는 회사 이름보다 백종원 대표 회사로 맞아요. 더 유명한데 IPO 진행 중이죠 이제. 특히나 이제 넷모에서 이 흑백 뭐 요리사가 네. 굉장히 인기를 끌다 보니까 외신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더본코리아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백종원이라는 네임 브랜드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외신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영국의 유명 셰프, 한국의 고든 램지가 이 침체된 이 한국의 IPO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이런 이제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어제 이 기업 공개 기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어요. 우선 더본코리아가 다른 프랜차이즈 기업과는 달리 브랜드가 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제 1993년 뭐 브랜드 시작해서 지금까지 25개 브랜드 그리고 커피 프랜차이즈 백다방에 얘기했던 1,400여 개가 넘고 있는데 일단 이제 이 백 대표는 일단 위험을 분산하고 점주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브랜드 전략을 쓰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오너 리스크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더본코리아보다는 백종원 오너 리스크에 대한 지적이 나오니까 이게 오히려 이제 프랜차이즈의 기업 부진 사례와 이 차별화 경쟁력을 강조하는 자기 리스크, 자기가 이제 이 오너 리스크를 또 일축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고물가 시대에 외식업의 가격 통제, 마지노선을 지키겠다라는 이제 포부까지 밝혔습니다. 저도 이 회사가 왜 상장하려고 하는지 참 궁금했었는데 지역 개발, 해외 시장 확대, 또 글로벌 외식 전문 기업으로 거듭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금융권 이외 지주사로는 처음으로 이제 SK가 밸류업 계획을 발표했어요. 맞습니다. SK가 이제 2027년까지 주주환원과 자본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한 이른바 이제 밸류업 로드맵을 공시했는데요. 금융권을 제외하고는 지주회사 가운데는 이제 SK 주식회사가 처음입니다. 일단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주당 최소 배당금은 5천 원으로 설정을 해서 자산 매각이익을 통해서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을 진행하겠다라는 걸 밝혔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ROE 자기자본 이익률 10% 그리고 주가 순자산 비율 1배 달성을 목표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건데요.
어쨌든 뭐 지주사 가운데 첫 물꼬를 텄기 때문에 네. 다른 지주사들도 같은 내용의 비슷한 내용의 수준의 밸류업 로드맵을 발표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 밸류업이 승계에는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많아요. 맞습니다. 이 국내 이제 10대 재벌 그룹 가운데 이제 승계를 앞둔 일부 지주사 5개 그룹의 지주사를 보니 네. 주가가 현저하게 저평가돼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지주사들이 맞습니다. 엄청 낮죠 주가가. 그러니까 이 뭐 현대모비스, 하나, HD 현대나 GS, CJ의 이제 평균 주가 순 자산 비율을 봤더니 1배가 안 됩니다. 0.5배 수준이에요. 코스피 전체 이 평균 PBR이 한 0.9%, 0.9 정도인 걸 감안하게 되면 절반 정도로 낮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핵심 계열사 주가는 크게 올라요. 네. 반면에 지주사 주가는 장기적으로 보면 오르지 않고 정체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면에는 야 이게 만에 하나 지주사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이제 승계 염두에 둔 총수들이 상속세 부담이 더 커지는 걸 우려해서 이런 게 내심이 반영된 게 아니냐라는 이제 주장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뭐냐? 최근 들어서 이제 고려한 사태처럼 승계를 앞둔 재벌 그룹이 상황이 좀 이제 좀 딜레마가 빠지고 있는 게 주가가 지나치게 저평가될 경우에는 이렇게 헤지 펀드의 공격을 받아서 경영권 분쟁이 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낮은 게 과연 경영권 승계 좋은 건지 또 아니면 이 헤지 펀드의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 딜레마에 처해 있다라는 이제 분석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들었던 소식 같은데 또 하나가 있는 스타벅스가 또 음료 가격을 올려요. 맞습니다. 이게 스타벅스가 이제 아메리카노 가격 올린 지 석 달 만에 이제 아이스 음료 가격이에요. 겨울 다가오니까 아이스 음료 가격 200원 인상하겠다는 겁니다. 이번 인상은 이제 이 커피 음료 이제 11종이 좀 포함이 되고 있는데 회사 측은 직간접적인 비용 상승에 따른 이제 불가피한 조치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스타벅스 코리아 일부 직원들이 이 방만한 경영을 이유로 오히려 영업이익률이 하락하고 있다라면서 경영진을 규탄하는 트럭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조가 없는 회사 내에서 집단 행동이 나온 것도 이례적이지만 이게 3년 만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직원들을 인력 감축하고 소비자들한테 주었던 혜택을 축소하는 게 오히려 스타벅스라는 브랜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대표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가 가격을 선제적으로 올리게 되면 후발주자들이 또 따라 올린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소비자 부담이 좀 커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좀 찬바람이 부는데 아이스 음료 가격을 올린다.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가격 저항을 살짝 또 이제 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절이기도 하네요.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투자를 통제한다고요? 맞습니다. 미 재무부가 이제 이 중국에 대해서 최첨단 기술 분야입니다.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와 같은 이 최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대중국 투자를 전면 중단하겠다라는 이제 행정명령을 이제 발표했는데요. 지금 이 규칙에 지금 3개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 이외에도 홍콩과 마카오를 우려 국가로 규정을 해서 사실상 이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자본이 최첨단 기술 분야 투자는 전면 통제하는 것이 핵심인데 아마 이제 내년 1월 2일부터 발효가 될 예정인데 아마 이제 이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에 아마 이제 중국에 대한 압박이 좀 거세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입니다.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그 기술에 투자하는 자본에 대해서도 통제를 하겠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원탁의 기자들 K 함께하시죠. KBS 김준범, 서영민, 손서영 기자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거의 환율을 매일매일 보게 되지 않습니까? 특히 뭐 기자분들은 뭐 경제 기사 써야 되니까 그렇긴 한데 특히 최근에 더 그렇죠.
저는 요새 안 보는데요. 오늘 방송되는 다큐멘터리를 준비하느라 한참 뛰었습니다. 아, 또 이거 환율 얘기해야 되는데 본인이 준비한 다큐멘터리 이거 또 홍보하시려고. 어떤 내용이에요 이번에는? 노인 빈곤 다큐고요. 오늘 밤 10시에 1TV에서 방영됩니다. 노인 빈곤에 관련된 네. 그거 가지고 또 나중에 또 우리 또 한번 이야기를 하면 네. 좋을 것 같네요. 네. 일단은 오늘은 원달러 환율이 한 1,380원대 초반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최근에 1,390원대를 또 기록을 하기도 했었고 이러다가 1,400원 가는 것 아니야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상황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제 출입처에서 기사를 쓰다 보니까 매일 환율을 보고 있는데 손서영 기자. 네, 불과 얼마 전까지 1,300원 막 초중반까지 또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다시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좀 특징을 보면 이제 나 홀로 달러 강세. 그러니까 다른 통화들은 다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달러가 유독 강세를 보이고 있다. 네. 그리고 이런 달러 강세를 만드는 온갖 요인들이 지금 다 작동하고 있다. 뭐 이런 특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온갖 요인들이 네. 한꺼번에 작동하고 있다. 네, 그런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변수가 다음 달 5일에 있는 미국 대선이 아닐까. 네, 트럼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좀 높아지면서 이제 달러 강세를 좀 부추기는 그런 상황들이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대외적으로 지정학적인 우려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네. 그러니까 사실 달러라는 게 미국 경제가 안 좋을 때도 달러 안전자산이다라고 하면서 가고 대외적으로 또 불확실성이 커질 때도 위험해 안전자산에 기대해야 돼 이러면서 또 달러가 강세고 그래서 또 스마일 곡선이라는 것도 있기는 한데 다른 기자분들은 지금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달러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주식이 오를 거냐 떨어질 거냐 부동산이 오를 거냐 떨어질 거냐도 맞추기 어렵지만 환율은 정말 훨씬 그쵸. 어렵다고들 하고 뭐 저도 그런 측면에서 사실 우리가 또 지금 이렇게 토론하지만 한 달 뒤엔 또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모르지만 어쨌든 기조적으로 보면은 계속 올라가는 기조인 건 맞아요. 제가 한번 이제 좀 장기적으로 초장기로 보려고 미국 연준에 있는 원달러 환율 그래프를 한번 봐봤는데 제가 네. 가지고 왔는데 한번 띄워주실 수도 있을 것 저희가 같은데 유튜브나 아마 네. KBS 콩으로 보시는 분들은 화면도 같이 보실 수 있을 이게 겁니다. 1981년부터 40 몇 년 동안의 그 환율 통계인데 이제 뭐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도 계시니까 이게 기조적으로 쭉 우상향입니다. 쭉 우상향이면서 세 번의 봉우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 다 아다시피 IMF 때가 한 1,700원까지 갔었죠. 1997년 그게 산으로 치면 백두산 정도 되고요. 그다음 2008년 금융위기 때 한 1,500원 좀 넘었으니 그때 한라산 정도가 있었고 거기까지는 많이들 기억하세요. 네. 근데 잘 기억 못 하시는 게 2022년 한 9월, 10월 레고랜드 사태 터졌을 때가 1,440원, 50원. 그게 한 산으로 치면 지리산 정도 되는데 지금 지리산 한 9분 응선까지 와 있습니다. 1,380원, 1,390원이니까 그 세 번의 위기, 세 번의 큰 산 중에 가장 낮은 산에 가까이 와 있으니까 긴장하고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면 저도 잘 모르지만 떨어질 확률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높지 않나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예측인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은 그 환율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로 달러가 많이 들어오면은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거고, 떨어지는 거고 달러가 많이 빠져나가면 올라가는 건데 지금은 달러가 들어올 요인보다는 달러가 나갈 요인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삼성전자가 뭐 외국인 순 매도가 30며칠 계속 우리나라 주식을 팔고 해외로 나가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로 달러가 들어오려면 수출이 잘 돼야 되는데 수출이 지지부진하거든요. 무역 흑자로 달러가 들어오지도 않고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손수영 기자도 말했지만 미국 대선, 미국이 여전히 금리가 지금 상황이면 미국이 금리를 생각보다는 천천히 낮추거나 혹은 동결로 갈 것 같다. 그럼 미국이 금리가 더 높다는 얘기니까 역시 그것도 달러가 빠져나갈 요인이고 또 우리 요즘 뭐 주식 투자자들이 국장하지 말고 미장하자고 하잖아요. 미장을 한다는 얘기가 결국 우리나라 원을 달러로 바꿔서 미국으로 우리나라 돈을 들고 나가는 거니까 여러모로 달러가 들어올 확률보다는 나갈 요인이 계속 쌓이고 있으니까 이런 기조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추세가 더 가지 않겠느냐. 이러다 보면은 뭐 1,400원도 다시 뚫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네. 그 대외적으로는 달러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달러가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또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러면 혹시 원화만 이렇게 약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 통화들도 그렇습니까?
상대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대체로 지금까지 올 초부터 쭉 그 우리나라 환율이 높아졌을 때 원화가 약해졌을 때는 보면 원화만 좀 비교적 더 약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지금 한두 달 만에 이렇게 쫙 올라가는 이 추세는 물론 원화가 숫자로 따지면 조금 더 약한데 네. 근데 외롭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통화들도 약간씩 다 약해져요. 그 달러 인덱스도 보면은 기조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달러가 세지는 겁니다. 그 미국 대선을 앞둔 이벤트 효과 이게 가장 큰 것 같긴 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뭔가 대한민국에 네. 문제가 있어서 환율이 과거의 위기 때처럼 그렇게 올라가는 거는 아니다라는 네. 데는 이제 공감. 다 같이 시험을 망치고 있으니까 좀 심리적 위안이 저기 되긴 하죠. 1등만 계속해서 이제 점수가 올라가고 네. 있고 나머지는 이제 시험 다 망치고 네. 있고. 근데 이제 당장 한국은행에서도 이걸 이제 주시할 수밖에 없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또 금융 안정을 또 물가 안정 다음으로 또 신경을 쓰는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근데 이창용 총재가 얼마 전에 이 환율 자체도 기준금리의 어떤 고려 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당장 추가 이제 금통위를 앞둔 입장에서 이것도 아주 큰 변수가 될까요? 어쩔 수 없을까요? 그렇죠. 이제 환율이 사실 이제 항상 상수이기는 한데 지난 통방 때만 해도 이제 가계부채나 집값 문제가 워낙 이제 좀 심각하게 컸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이었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좀 상대적으로 좀 중요한 역할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올해 마지막 통방을 할 때는 환율이 되게 중요하게 봐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환율 상황에서 하늘이 섣불리 금리 인하를 했다가는 좀 이런 변동성을 더 키울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건 그 나라 통화의 가치가 이제 약해질 수 있다는 요인이고 아까 말씀하신 그 통방이라는 건 통화 정책 방향을 결정할 때. 네. 그거 요 알아두시면 우리 청취자분들도 좋습니다. 어디 가서 누구나 얘기할 때 퀴즈 한번 이번에 내시죠. 한국은행 이제 통방 봤냐?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유식해 보입니다. 서영민 기자. 우리나라는요 환율이 너무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렇죠. 환율이 그 안 좋으면요 금리 못 내립니다. 환율이 안 좋으면 주식도 안 오릅니다. 지금 주식시장 상황을 보시면 알고 환율이 안 좋으면 내수도 안 좋고요. 환율이 안 좋으면 전기요금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환율이 매우 중요한데 이 뭐 어느 나라나 환율이 가장 중요한데 환율이라는 건 그 어떤 경제하는 사람들이 국제 경제에서 최종의 지표 뭐 하나를 볼래 무엇을 보고 이 나라의 지금 상황을 파악할래 하면 환율인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특히 그 환율이 중요합니다. 수출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그 한국은행이 뭐 무엇 때문에 금리를 결정하고 무엇 때문에 금리를 결정하고 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수출 환경, 거시 경제 환경을 따지자면 수출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해야 먹고 사니까 내수가 조금 안 좋아지더라도 수출에 더 나아진다면 아니면 수입 물가를 좀 낮춘다면 그 방향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상황은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 정부가 어떤 종류의 내수 부양책도 못합니다. 그러다가는 국제적으로 위기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한테 환율이 매우 중요하다. 근데 이 환율이 우리 마음대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아까 김준범 기자가 말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다만 지금 우리가 아는 건 미국 대선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아져서 이렇게 좀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 대선 끝나고 나면 방향이 보일 것이다. 이 정도죠. 근데 계층적으로 보면은 환율이 올라가는 거는 기본적으로 서민들한테 안 좋습니다. 왜냐면 환율이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수입해오는 물건의 가격이 더 비싸지는 거고 네. 우리가 쓰는 물건 중에 수입산은 다 물가가 오르는 건데 우리가 그런 셈이죠.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수입산 많거든요. 먹는 것도 수입산 많고요. 뭐 우리보다 아까 서영민 기자가 뭐 환율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했는데 우리만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을 뺀 모든 나라가 환율이 중요해요. 당장 비근한 예로 일본에 사실 이번에 여당이 일본의 자민당이 참패를 했는데 조기 총선에서. 예,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일본의 고물가예요. 근데 일본의 왜 고물가냐? 일본은 슈퍼 엔저, 그러니까 엔화가 엄청나게 약화하는 걸 수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일본의 서민들 입장에서는 계속 물가가 비싸지는 것에 대한 불만이 이 정치로 녹아드는 거거든요. 그만큼 환율이 계속 높아진다는 것은 차츰차츰 우리가 갉아먹게 조금씩 올라가니까 체감이 안 될 뿐이지만 5년 전, 10년 전, 15년 전과 비교하면 환율 엄청나게 올라가 있거든요. 이거는 같은 가격의 물건을 우리 훨씬 더 비싸게 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계층적으로도 이거는 대기업에게 유리하고 서민에게는 불리한 이슈여서 이거는 어쨌든 과히 반가운 뉴스는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일본에서도 엔화가 워낙 약세니까 수출 대기업들은 참 수익성이 좋아졌는데 근데 수입 물가가 높아지면서 서민들은 참 살기 힘들어졌고 양극화가 나타났다고.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1,300원대 후반
막대 환율이 또 수출 기업에게는 또 수익성에 되게 또 도움이 되는 현실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뭐 양면성이 있죠. 거기 다니는 직원들만 좋죠. 혹은 뭐 협력 업체까지 정도 파급이 잘 안 되니까. 네. 낙수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당장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이게 다음 달 28일이죠. 금통위가 네.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환율을 좀 제거하고 이 요인이 만약에 안정된다라고 치면 11월 말에 한 번 더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환경은 갖춰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남는 게 또 이제 가계부채 여전히 증가세가 완전히 꺾인 건 아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불안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 10월 이제 회의를 했을 때도 그 조금 신중한 기조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내리는 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3개월 정도는 금리 인하를 효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올해가 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런 메시지를 한 번 준 상태이고 가계부채 상황도 완전히 안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환율 요인을 제거하더라도 금리 인하를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내수 부진이 너무 심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는 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을 겁니다. 물가는 어느 정도 잡혔고 지난달인가 1.6% 나왔었고 내수는 너무나 부진한데 그것만 놓고 보면 경기를 위해서라도 금리는 낮춰야 하는데 여러 가지 금융 불안 요인이 환율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도처에 있는 거네요. 한국은행은 지금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금리를 좀 천천히 낮추고 싶습니다. 올 초부터 계속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를 먼저 낮추었을 때 한국은행이 져야 할 부담은 큽니다. 뭐 집값이 다시 올라간다든지 물가가 다시 뛴다든지. 근데 물가를 금리를 낮춰달라는 요구는 네. 주로 정부 여당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내수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는 건데 네. 사실 금리를 낮춘다고 내수 경기가 부양되냐? 그 효과는 사실 불확실하다는 걸 한국은행 총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의 입장에서만 생각해 본다면 금리 낮추고 싶은 선택은 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아마도 올 초부터 계속 부동산 문제는 금리로가 아니고 교육 정책으로 해야 돼. 그랬다가 지금은 또 부동산보다는 미국 이슈가 있으니까 미국 이슈에 글로벌 금융시장 이렇게 불안정한데 낮추기는 좀 힘들어. 환율 좀 봐.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어떤 핑계가 있다면 그 핑계를 적극 활용해서 금리를 조금 천천히 낮춰가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은행 입장에서 이제 금리를 결정할 때 환율을 네. 앞으로는 지금까지보다 더 많이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수치화하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는 금리를 올릴까 내릴까 결정할 때 환율을 한 20, 30 정도 따졌다면은 앞으로는 30, 40, 40, 50 정도를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최근에 5.5까지 끌어올렸다가 네. 이제 피벗 돌아섰잖아요. 좀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쭉 금리를 올릴 때까지만 해도 미국이 올리니까 다 따라서 올렸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한 방향으로 다 끌어올리는 물가 잡기에서 다 긴축하는 방향이었는데 이제 대부분의 나라가 물가가 좀 잡혔다고 생각하고 하니까 미국도 내리고 중국도 내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본은 다시 좀 올리려고 하고 우리나라는 올릴까 내릴까 말까 막 고민하고 호주도 올리고 이런 식으로 나라들별로 이제 차별화가 생겨 방향이 다 제각각이거든요. 근데 다 같이 한 방향으로 갈 때는 우리도 당연히 한 방향으로 올리는 게 부담이 없었지만, 그러니까 다 같이 시험을 못 보니까 우리는 부담이 없지만 제각각으로 선택을 하면 이제 제각각 선택에 따라서 어디는 환율이 크게 움직이고 어디는 안정되고 이렇게 차별화되면은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남들이 다 예스 할 때 내가 노 하면 부담되는 거고 남들이 다 노 할 때 내가 예스 하면 부담되니까 한은도 결국 사람들이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모두 다 각 나라의 통화 정책이 이제 다 따로따로 움직이니까 점점 더 미국과 금리를 벌려서 자칫 환율이 크게 움직여 버리면 모든 화살이 하는 너희 때문에 이렇게 돌아오니까 점점 더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럼 정작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에서의 그 FOMC 회의, 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 회의가 공교롭게도 미국 대선 직후입니다. 11월 8일. 시간으로. 네. 예. 미국 시간으로 11월 5일이 대선이고 그게 또 한 개표 결과 나오려면 한 하루 이상 걸린다고 하죠. 그러면 그 결과 나오자마자 금리가 결정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또 어떤 변수가 될까요? 부담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요. 정치적 부담이 사라진 상태에서 내리는 첫 결정 아닐까요? 여튼 투표는 끝났어요. 투표 전에 결정을 하면 후보들이 막 비판을 하겠지만 투표가 끝났는데 거기에 관심이 있는데 FOMC에 당장 관심이 있을까요? 네, 아직 임기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 FOMC가 내린 결정이 각국의 중앙은행이 그리고 각국의 금융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거기는 정말 정치적 요소가 상당히 배제된 어떤 경제적 상황에 대한 평가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를 쳐다봐야 되지 않을까요? 또 시장의 컨센서스, 그러니까 시장의 평균적인 기대치는 올해 한두 번 정도는 추가로 금리를 낮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렇죠? 아마 12월 말까지도 미국의 FOMC가 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은 금리 인하 방향으로 가는 거는 미국도 마찬가지일 텐데 금리를 인하한다면은 과연 달러 강세에 어느 정도 좀 제동이 걸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어제 뭐 국정감사에서도 나온 이야기이기는 한데 정부가 그 외국환 평형 기금을 그 세수가 모자란 세수 결손, 네. 우리가 흔히 이제 세수 펑크 났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걸 메우는 데 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년째 지금 세수 결손이 발생을 했는데 그거를 지금 이 외평기금으로 막겠다 이런 결정을 내려서 사실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외환의 방파제라고 하잖아요. 이제 이 외평기금을 통해서 그런 환율을 좀 조정하는 역할을 하려고 이제 예비로 이제 확보해 놓은 기금인데 이거를 세수 결손에 좀 보충분으로 쓰겠다는 게 과연 옳은 결정이냐 이거를 두고 조금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국환 평형 기금을 물론 거기에서 이제 흑자가 났으니까 그 돈을 좀 끌어와서 저쪽 비어 있는 곳을 좀 메웁시다. 어차피 뭐 정부 입장에서 왼쪽 주머니나 오른쪽 주머니나 비슷해 보일 수는 있는데 이 외평 기금이라는 게 나름의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 이거 모자라면 나중에 또 다시 채권을 발행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거면 외국환 평형 기금을 뭐하러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생활비 말고 예를 들어서 뭐 친구들끼리 모임 갈 때 모임 통장 하나 만들 수도 있고요. 뭐 여행 갈 때 가족 여행 갈 때 가족 여행 통장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그 목적에. 목적만을 위해서 쓰려고 만드는 통장이고 정말 급한 일이 아니면 안 건드리지 말자는 친구 간 가족 간의 합의가 있는 거잖아요. 외국환 평형 기금도 달러가 환율이 너무 떨어질 때는 그 평형 기금에 있는 원화로 달러를 막 사들여서 환율을 방어하는 거고요. 반대로 움직일 때는 또 반대로 쓰는 거. 그러려고 만들어 놓은 기금인데 지금 세수 결손, 그러니까 외국환 환율하고 아무 관련 없는 목적으로 갖다 쓰면 당장 매권은 져요. 매권은 지고 국채 발행을 안 해도 되니까 국가 부채도 안 늘리는 효과는 있는데 이게 결국은 윗돌 아랫돌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외국환 평형 기금에 돈을 쌓아두면 그 돈을 놀리지 않거든요. 그 돈을 운용을 해서 운용 수익률이 3-4% 정도 나와요. 예. 그럼 결국 그게 정부의 수입이고 그만큼 기금의 돈이 더 많이 쌓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가 외국환 평형 기금에 돈을 더 추가 지출할 이유가 사라져요. 그런데 그걸 당장 끌었으면 그 운용 수익이 사라지잖아요. 대신에 국채는 발행하지 않을 수 있어서 빚은 안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같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할 거면은 기금은 쓸 이유가 없죠. 기금이랑 다 허물어 버리고 장벽을 다 허물어 버리고 다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맞는 거죠. 이거는 뭐 비판받아 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당장 최근 국감에서 기재부 부총리가 외국환 평형 기금을 손대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말을 했어요. 한 달 전에 그 네. 얘기를 참 부인을 했습니다. 안 쓴다고. 그때라도 쓰지 않는다고. 검토해 보겠습니다도 아니고 명시적으로 안 쓰겠다고 했는데 한 달 만에 손댄다는 거는 이거는 뭐 방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 뭔가 방법이 없었다 이런 걸까요? 참고로 이게 외국환 평형 기금 이게 내용이 조금 어렵기는 한데 지난 4월에 제가 저희 와이스트릿에서 이거는 좀 길게 설명을 해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혹시나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너튜브에서 와이스트릿 환율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그 영상이 나올 겁니다.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야 되는데 경제상식 퀴즈 정답 한 번 더 내드리고 정답이란다. 예, 퀴즈를 한 번 더 내드리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상품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만의 뭐 로고, 문구, 디자인을 만들죠. 여기에 다른 사람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특허로 등록해놔서 이걸 방어하게 되는데요. 종종 분쟁도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트로트 가수 영탁 씨의 이름으로 막걸리를 판매했던 회사 이거 위반으로 더는 사용할 수 없게 됐고요. 지난해 법적으로 승소한 원조 아이돌 H.O.T도 한동안은 마치 홍길동처럼 H.O.T를 H.O.T라 부르지 못한 때도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인데요. 아까 제가 힌트 중에 하나로 상품에 표시되는 뭐 권리 이렇게 힌트를 하나 드렸는데 3079님이 상품권이라고 보내주셔가지고 상품권은 이제 제가 받고 싶은 게 상품권이고 한 글자 중간에 한 글자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문상희님 뭔가 개발하면 먼저 이것부터 걸어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맞습니다. 방어를 잘 해놔야죠. 그리고 아까 어떤 업자가 특정 브랜드 제품을 리폼했다가 수선해서 판매했다가 이것 위반으로 소송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 전달해 드렸는데요. 재판부도 그래서 기업에 손을 들어줬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근데
6364님 이제 리폼도 못할 것 같아요. 오래된 가방 종종 리폼했었는데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그냥 개개인이 집에서 수선하고 리폼하는 걸 문제 삼는 건 아니고요. 그걸 이제 업자가 전문적으로 그 기업에 이걸 침해해서 상업적인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제동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내가 갖고 있는 거 혼자 수선해서 입으시고 쓰시는 거는 거기까지는 괜찮을 겁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정답 세 글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최근에 서울시가 도시 기본 계획을 발표했죠.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지상철도 지하화라고 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 좀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지상으로 다니는 철도를 지하로 내리고 그 상부에 이제 공간이 비게 되잖아요. 거기를 이제 개발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개발 비용으로 이제 또 그 밑에 지하 비용을 충당하는 뭐 그런 식의 어떤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지하철이 아니라 전철이라고 불러야 마땅한 지상에 있는 전철 어떤 뭐 역사가 될 수도 있겠고 철로 주변이 될 수도 있겠고 그거를 지하화하겠다. 근데 길이가 엄청나더라고요. 서울, 인천, 경기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절차적으로 보면은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라는 게 올해 국회에서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네. 통과가 돼서 대신 이게 사업 방식이 중앙 정부가 직접 하는 방식이 아니고 그걸 원하는 지자체가 사업 계획을 중앙 정부에 신청을 하면 중앙 정부 국토부가 그 사업성을 보고 승인을 해서 오케이가 나면 이제 진행되는 구조인데 어제 5곳이 신청을 했죠.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5곳이 우리 그 권역 안에 있는 철도를 땅으로 넣어버리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는데 서울은 경부선, 경원선 68km 정도, 인천이랑 경기도는 경인선, 뭐 경부선, 안산선 대략 합쳐서 한 40km 정도, 수도권만 합치면 108km입니다. 108km의 철도를 그만큼 땅속으로 넣어버리겠다는 계획이고 부산도 한 10몇 킬로 정도. 대전은 대전역 있는데 여기를 넣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재밌는 것은 왜 신청을 받느냐. 정부가 그냥 지정해서 하면 되지. 그러니까 여기는 정부의 재정이 1원도 안 들어갑니다. 1원도 안 들어가고 지자체나 혹은 사업자가 알아서 해. 돈을 땡겨와서. 그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뭐 되게 사실 철도를 지하화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아주 많거든요.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사업인데 정부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민자로 하겠다는 계획이에요. 그러려면 민간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성이 나와야 되는데 과연 수도권에서 108km의 땅을 집어넣어서 그 땅 위에 뭘 하지? 그래서 과연 사업성이 다 나오겠느냐. 나오는 구간도 있지만 안 나오는 구간이 더 많지 않겠느냐. 이런 회의적인 시선도 많이 있죠. 네. 일단은 이거를 이제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찬성하는 쪽은 지금 그 철도 그 공간을 더 활용을 해서 어떤 사업성도 높이고 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일 테고요. 찬반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경제적인 이득도 있겠지만 이제 서울에서 보면은 이제 15개 자치구 정도를 통과를 하거든요. 이 지상철이. 그러면 이제 그거는 아무래도 미관상도 좋지 않고 뭐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이 겪는 소음이나 공해 피해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사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좀 개발이 되면 그런 부분도 해소할 수 있고 좀 이제 부동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조금 더 이제 가격 상승에 어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 보면 부동산 관련 카페들 들어가 보면 이런 것들 정리해 놓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용산 국제 업무지구, 서북부 빌딩 멋있는 거 몇 개가 서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의도 역시 뭔가가 있고요. 노량진에 엄청난 막 역사에, 왜냐하면 이 개발이라는 것이 역사를 통합 개발하는 걸 허락해 준다. 그리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준다. 요 두 개가 큰 인센티브거든요. 네. 그러니까 역사에다가 뭘 할 수 있는 겁니다. 역사 주변을 이렇게 평탄화하고 거기다 빌딩을 올리고 이런 종류의 계획이다 보니까 이 경부선이 경원선이 지나가는 곳곳마다 이런 청사진 같은 것들이 막 나와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딱 깨놓고 말하면 이건 뭐냐, 부동산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주변 집값이 올라가는 계획입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우리 맨날 본 서울에 사는 분들은 아는 경의선 숲길. 거기가 지하화한 사례예요. 경의선을 지하로 넣어버리고 그 지상 노선을 지금 공원으로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네. 기다란 뱀처럼 기다란 공원이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서는 개발 이익은 나온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다가 뭐 개발한 건 없고 우리 숲길로 만들어놨으니까. 이제 근데 그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이제 건물을 지으면 수익이 날 거다. 그 수익으로 이 개발 지하화한 비용을 댈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인데 저는 잘 약간 회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서울이 지금 경부선, 예를 들어서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경부선을 쭉 따라서 뭐 구로까지 가는 여기 라인을 쭉 지하화하겠다는 건데 서울역이나 용산역이나 이런 역세권은 용적률도 풀어주고 거기다가 뭐 주상 복합시설 넣게 해주면은 거기서 많은 개발 이익이 나올 것 같은데 우리 한번 노선을 다 하니까 생각해보면 내가 기차 타고 가는 그 길에 상가를 쭉 짓고 아파트를 쭉 지으면 그게 다 분양이 될까? 왜냐하면 땅 모양이 길어요. 정사각형이 아니고 뱀처럼 긴 모양이어서 모양도 예쁘게 나오기도 어렵고 지하 주차장도 많이 파기도 어려울 거예요. 땅 속에 지하 저기 기차가 다니니까. 그 저는 이게 수십 십수년째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네. 지상에 역이 있음에도 예. 약간 이제 서부권이라고 봐야 될까요? 서울의 서부권 아니면 이제 경기의 동부권 지역 거기는 이제 신청을 안 한 곳도 있더라고요. 네. 거기는 딱 봤을 때 개발 이익이 좀 안 나온다 이렇게 또 본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이게 왜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는지를 한번 되짚어 봐야 됩니다. 지역민의 요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야를 불문하고 이 모두가 이 지역민의 요구를 들어주는 차원에서 특별법을 통과시켜주지 않을 이유는 없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경제적 이익으로 집중이 되는 건데, 근데 다른 한편 이렇게 생각해볼 구석도 있습니다. 국토부는 왜 이렇게 적극적이냐? 여기 서울역, 용산역, 아니면 뭐 영등포역, 아니면 노량진역 이거 다 개발하는 건데 여기에 땅이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구냐? 많은 집단이 누구냐? 정부입니다. 정부 혹은 정부 유관기관입니다. 코레일. 네, 코레일. 결국 여기서 나는 이익을 어떻게 쓸 수 있냐? 정부가 공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장점, 좋은 점, 아니면 기대되는 점 하면 개발이 부동산 가격 상승 요건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거 다 서울의 얘기다. 반대쪽 얘기입니다. 서울 수도권만 될 거다. 왜냐하면 서울 수도권이 이번에 신청한 계획안을 보면 25조 원이 든대요. 이거 두 개 노선을 합하면. 근데 개발 이익이 한 30조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조 원 정도 개발 이익이 나니까 괜찮을 거다. 일단 지금은 이런 논리예요. 일단 논리적으로 그런데 대전 신청했거든요. 대전 어떤 거 신청했느냐? 철도 역사 위로 데크 만드는 거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대단한 건물을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업비도 5천억 원, 6천억 원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부 추산 아니면 애초에 추산됐던 거에 한 5분의 1, 6분의 1 가격으로 신청한 거예요. 어떻게든 되려고. 근데 이거 참 대전만 해도 대전도 사실은 그 서울 수도권에서 멀리 가면 대전까지도 어느 정도 앞으로도 그 인구가 소멸되지 않을 지역인데도 이래요. 근데 부산 3조 6천억 원짜리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근데 3조 6천억 원 들여서 얼마의 개발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지역에서부터 3조 6천억 원을 다 얻을 수 있을까? 물음표가 붙습니다. 이 말은 서울 수도권 빼면 이 사업으로 개발 이익이 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에 사시는 분들도 알고는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이 균형 발전 차원에서 시급하다. 이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정부 논리대로 개발 이익으로 다 충당한다 하면 서울 수도권 말고는 할 수 있는 데 없을 겁니다. 신승호님은 돌고 돌아서 또 부동산인데요. 예, 서울만 한국 같습니다. 이렇게 보내주고 박수경님은 낙후된 지역부터 개발하지 그곳이 이제 필수적인 게 먼저지 편의가 먼저인가요? 이렇게 또 질문을 또 보내주시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민간 자본이 들어와 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은 정부나 서울시에서 봤을 때는 한 5조 원 정도는 남을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왔다고는 하는데 이걸 민간에서 어떻게 보느냐도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지역에 따라서 사업성이 굉장히 많이 갈릴 것 같고요. 네.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부동산 시장도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침체돼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 막대한 어떤 사업들이 다 이렇게 매칭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게 이제 개발을 해서 얼마나 이익을 낼 수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공사비가 굉장히 지하화를 하려면 많이 들어가는 점도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해가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지하화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투입될 수 있다. 이런 점들도 좀 고려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민간 사업자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학습한 사례들이 있는데 단적으로 GTX입니다. GTX가 우리가 개통만 하면 천지가 개벽할 거라고 사람들이 말을 많이 했었고 그런 언론 보도도 많았는데 지금 GTX A 일부 노선 개통됐지만 그런가요? 그리고 또 사업이 지지부진해가지고 삼성역 일대가 개발이 안 돼서 계속 사업성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이게 찬반을 떠나서 어떤 식이냐면 서울의 계획을 보면 2028년부터 땅을 파서 지하화를 하기 시작해서요. 2035년에 지하화가 완료돼요. 그럼 7년 동안 공사비가 현찰로 들어갑니다. 그거를 채권을 발행해서 빚을 땡겨 오고요. 그렇죠. 2035년부터 이제 지상의 개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050년에 개발이 완료가 됩니다. 그럼 그때 개발이익으로 앞에 미리 빚을 낸 걸 차곡차곡 갚아 나가겠다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당장 비용은 현찰로 들어가고 개발이익이 얼마가 날지 모르지만 약간 어음으로 받는 방식이에요. 보통 현찰 먼저 들어가고 어음 받는 장사는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는 과연 얼마나 민간 사업자들이 할까? 더군다나 GTX에서 저런 뜨거운 맛을 본 사례들이 있는데, 저는 물론 그 사업을 파는 시점에 부동산 경기가 갑자기 굉장히 좋아졌다 그러면 상황이 또 달라지겠지만 지금 같은 추세라면은 많이들 입찰할 것 같진 않아요. 정말 이 사업성이 좋은 포인트 몇 지점만 좀 이렇게 지역에서. 입찰이 들어오겠죠. 네. 그래요. 이거는 어찌됐든 간에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거의 한 20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야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 또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김영진님 경부고속도로도 반대한 사람 많았다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이영미님 사업성이 중요하지요 이렇게 또 공감도 해주셨고 이배영님은 지하화에도 편리성은 거의 비슷한데 이걸 꼭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요. 그러니까 지상에 있어도 지금 편리하다 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테고 근데 결국은 아까 신승원님이 올려주신 것처럼 결국 부동산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벌써부터 아까도 이제 서영민 기자가 부동산 카페 이런 쪽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지상철 어디가 지하화되느냐 그 인근 아파트는 어디가 유망하냐 벌써부터 이 이야기 나오죠. 네. 어쩔 수 없는 걸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우리 서울이라는 도시를 설계하고 재구성하는 입장에서 지금 철도를 지하화하는 게 가장 급한 일인가? 아닌 것 같거든요. 다른 할 일이 훨씬 많은데 이 몇십조 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이렇게 우선순위로 끌어올리는 건 약간 선후관계가 심하게 바뀐 게 아닌가. 사실 상당 부분은 개발이익이라는 거는 상가 쪽에서 나오는 건데 지금 서울에 상가가 부족한가요? 주택이 부족하지. 그러니까 그런 거 측면에서 어쨌든 여러 측면에서 저는 고개를 개인적으로 갸웃하게 되는 그런 정책입니다. 네. 이제 또 경제 활성화 어떻게 보면은 투자도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할 테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 사업을 하게 되면 건설 투자로 잡히겠죠. 민간 투자도 또 이루어지게 될 테고 그렇게 되면서 그 지역의 어떤 부동산 상권이 형성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성이 있는 것들을 찾다가 그러면 이제 지하화도 하고 공간도 넓히고 투자도 일으키고 뭔가 또 지역 개발도 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보자 이렇게 또 시작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래서 지금 그 개발이 가능한 곳 혹은 이 계획으로 인해서 뭔가 변할 곳이 어디 있냐 따져보면 사실은 서울역에 보면 코레일 건물이 있는 그 서울역 서북 쪽에 코레일 건물과 기타 등등 부지가 있는 노는 부지가 좀 있습니다. 이쪽 지역. 그리고 용산에 있는 정비창, 그리고 노량진역, 영등포역, 이런 쪽에 이런 쪽은 당장 어떤 사업을 사실은 이게 지하화도 아니에요. 이곳은 그냥 부지 상태예요. 부지 상태인데 이쪽 지역을 활용하는 어떤 계획들이 서울시 입장에서는 당장 어떤 서울시의 그 노후한 지역. 왜냐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남이 없어요. 지금 여기에 포함된 지역. 강남은 경부선 지하화. 고속도로 얘기만 하고 있고 이쪽 지역은 다 그 어느 정도는 강남에 비교해 보자면 좀 노후된 지역, 낙후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을 개발해야 된다는 압력도 좀 있고 그리고 그것이 서울 안에서만 보면 균형 개발인 점도 있긴 합니다. 그런 점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12월에 선도 사업 대상지를 선정을 한다고 하죠. 그리고 내년 5월까지 2차 사업 제안이 또 나온다고 하고 그때 되면은 민간에서도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 얼마나 실제로 자금을 투입을 하느냐를 볼 수가 있을 테고
그러면 또 당연히 그 개발 지역이 발표가 될 때마다 부동산 시장 또 들썩일 수밖에 없을 테고요. 또 이게 또 항상 현실이 됩니다. 이게 벌써 이야기 나온 게 20년 가까이 됐더라고요. 네. 네. 특정 철도 그리고 어느 지역 가면 아파트 외벽에 그거 붙어 있죠. 철도 정비창 뭐 이전. 20년 시설 동안 지하화. 늘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 누구 돈으로 어떻게 무슨 돈으로 할 거냐 문제가 해결이 안 됐던 거고 이번에도 그냥 개발 이익이 날 거다라고 미래로 밀어넣은 거예요. 근데 개발 이익이 나면 뭐 잘 되겠죠. 근데 안 나면 안 될 거고 이번에도. 네. 그래요. 그걸 이제 연말쯤이면 어느 정도는 볼 수가 있을 테고요. 특히 이제 좀 현실성 있게 이 프로젝트가 잘 진행이 되려면 어떤 점을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까요? 마지막 포인트 한번 좀 짚어주시겠어요? 서영민 기자, 네, 손서영 기자, 손서영민 기자. 이 사업이 잘 되려면이라는 표현이 뭐 어색합니다만 어쨌든 정부가 심사를 해서 12월에 발표를 하겠죠. 발표를 하고 나면 추진이 될 텐데 결국은 민간의 힘에 의해서 가는데 이게 무임승차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어야 합니다. 이게 지금은 방금 김 기자가 말했지만 이 민간이 돈을 내고 정부는 돈을 한 푼도 안 된다고 했지만 결국은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조달하는 비용을 어떤 식으로든 채권 형태로 조달할 거예요. 국가의 채권이든 공공채권이든 지방채든 아니면 사적인 채권이든. 근데 이 구조가 어쩌면 그 민간 사업자가 보기에 이게 무임승차할 수 있어. 이게 개발성이 별로 없더라도 우리가 일단 들어가서 공사하면 유리해.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서 나중에 이 사업이 경제성이 없는데 지어지는 그런 상황은 없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KBS 서영민, 김준범, 손서영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농업 이야기를 해볼 텐데 농업의 기술 그리고 식량 자립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또 재미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